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보급함이 우리나라에서 수리를 받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추가 수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상목 대행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전문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탄을密수하려던 북한 화물선이 중국 배와 충돌해 20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 부품까지 거래하는 것으로 드러난 북한의 밀수 경로와 수법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발표했습니다. 아이유, 송중기 등이 사는 아파트가 장동건 고소형 아파트 값을 앞섰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 해군 보급함이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6개월간의 유지보수 정비, 이 MRO라고 하죠. 이걸 받고 13일 미국으로 돌아갔다고요? 네, 이게 지난 9월 달이죠. 사실상 이걸 유심히 보신 분들은 웬 유령선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나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그게 한 6,000톤급 정도 되는 군수지원함인데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6개월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RO를 거쳐가지고 이제 돌아갔거든요. 저건 완전 3배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갈 때 이제 저 모습하고, 그러니까 9월 달에 들어올 때 저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유령선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새로 건조한 배가 출항하는 것처럼 저렇게 보이는 거죠. 네. 저게 이제 작년 그냥 그러면은 한국이 마음대로 저렇게 MRO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미국 군함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되거든요. 자, 저 그림의 오른쪽 아래가 들어올 때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유령선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작년 7월 달에 우리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여기에서 미 해군으로부터 함정 정비 협약이라고 하는 MSRA 그 협정을 체결을 해서 거기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 협약 맺자마자 바로 8월 달에 여기 수주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성공해서 점점 수주를 해가지고 MRO를 하고 지금 돌려보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한 척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네. 지속해서 MRO 사업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야말로 뒤틀리고 200 몇십 곳이 녹이 슬고 뭐 방향타도 엉망이고 이런 거의 유령선이라고 좀 실장님 표현하셨는데 그런 배를 완전히 3배를 만들어 내보냈습니다. 여러 어려운 작업들이 도면도 없이 진행됐고 우리 전문가들이 배를 아예 재구성하면서 부품도 우리 제품으로 많이 교체했다고요? 예, 이 내부 구조를 살펴보니까 선체 그 바닥의 뒤편에 있는 이 방향타가 있는데 이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랍니다. 그리고 또 그 엔진하고 프로펠러를 잇는 그 중심 축이 있는데 이것도 크게 뒤틀려 있었고 그러자면 이걸 고치려면 원래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도면을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가서 미국서 이걸 절차를 밟아서 가져오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오랜 선박 설계에 종사했던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내부 구조를 재구성하다시피 이렇게 실제 수리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또 부품도 원래 처음에 썼던 그 미국산 부품과 같은 질의 우리 국산 부품으로 이렇게 조달해 가면서 어떤 그런 교체 또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배가 그 배 이름이 원리 시라잖아요. 시라. 예, 시라. 이의 그 이름이 이게 실존 인물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미국에서 우주를 3번 왔다 갔다 하는 우주 비행사 이 원리 시라가 6.25 때도 실제로 비행기를 몰고 참전했던 이런 참전 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과는 정말 각별한 인연이 있는 배인 것 같습니다. 네. 6.25 참전 우주비행사의 이름을 딴 배가 우리 기술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 수주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미국 유수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한미 조선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MRO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군함을 건조하는데 한국이 직접 아마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조선업은 거의 이제 바닥을 쳤거든요. 2024년부터 2054년까지 30년 동안 미국이 새로 건조해야 될 배가 총
390척 됩니다. 아. 390척인데 이게 전투함이 293척이고요. 군수 지원함이 71척입니다. 죄송합니다. 364척이에요. 예, 예. 364척인데 이걸 돈으로 따지면 네. 1조 750억 불, 하나로 따지면 1,600조 원 정도 되죠. 아, 이거 어마어마해서 뭐 그렇죠. 숫자가 너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으로서는 어디서 이걸 건조할 데가 없으니까 일단 외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국방 업무도 협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조선 능력, 이 조선소도 직접 방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전화 통할 때 그렇죠. 조선업의 협력을 기대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그 최상목 대행이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할 때 미국에 조선업 재건 지원하겠다고 하고 한국에 조선 전문 기술을 미국에 제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군함 건조에 있어서 MRO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에도 직접적으로 아마 한국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까지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본격적인 미국의 조선업 진출이 지금 곧 이제 출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이제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3일에는요, 그야말로 실전 같은 야외 기동 훈련이 펼쳐졌죠. 예, 이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다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이번 2025년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이 연습이 10일 날 시작돼서 이제 그 중반을 접어들어서 이제 이게 20일까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실전과 같은 어떤 야외 기동 훈련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어제는 육군 항공사령부가 동부 전선과 서해상에서 전시를 가정한 항공 작전을 전개했고요. 또 아파트 공격 헬기도 출격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아파치. 예, 아파치. 아까 아파트가 나. 아파치 공격 헬기도 훈련을 했고요. 예, 육해공군은 이제 그 민관 군경 함께 통합 방위 훈련을 통해서 중요 시설 또 다중 이용 시설을 방어하는 연습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루 앞선 12일에는요. 대량 살상 무기 제거 훈련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이 훈련을 한 거죠?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면은 무기 중에서도 살상력이 굉장히 큰 것을 이제 대량 살상 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Weapons of Destruction (WMD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핵 무기,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미사일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대량 살상 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어떤 시설을 한국의 특수선 사령부가 침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가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시설도 확보해야 되고 WMD 무기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병력과 장비와 무인기들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이 훈련을 한 것이죠. 네, 무인기와 로봇 등 장비가 무려 50대 이상 네.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우리 군의 무인 무기 체계가 총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연합 WMD 제거 훈련 실제 모습입니다. 이 드론이 많이 동원이 됐고 또 무인 무기 체계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무인차가 앞서 간 거고요. 저거 보십시오. 사족 보행 로봇 개 같잖아요. 그저 로봇 개입니다. 오, 좀 아주 움직임이 뭐 SF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시는 대로 그 드론이 참 맹활약을 했습니다. 요새 지금 러시아와 이 미국의 그 종전 협상 때문에 주춤하지만요. 자, SF 영화에서나 보던 로봇 무기들 보시는 대로 많이 투입이 됐네요. 예, 이게 이제 WMD를 제거하기 위한 이제 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특수전 사령부가 WMD가 있는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정찰을 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확보하고 제거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제 무인 정찰기 그리고 무인 드론 이런 것들이 떠가지고 그 시설의 세부 위치 그리고 그 규모 그리고 이제 주둔
그 병력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소총 드론이 이제 떠가지고 그 외부에서 지키고 있는 이제 적들을 갖다가 살상하는 그 그렇군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지금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도로를 건너가는 우리 병력과 무인 차량을 봤는데 앞서가는 거, 탱크 그렇죠. 같은 거. 그게 이제 가면은 거기에 철조망도 있을 거고 거기에 지뢰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목적 무인 차량을 통해 가지고 정찰을 하고 그리고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이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지뢰지대를 제거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몇 층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병력들이 오히려 살상되죠. 살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사족 로봇 팩봇. 이것을 네. 사족 로봇을 먼저 들려보내 가지고 이거 청별로 올라가면서 정찰을 다 하고 총 맞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 맞으면 거기 적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총병들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WMD 무기를 확보하는 그런 이제 소탕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미군도 참여를 했거든요. 네. 우리 한국군의 25사단 일개 대대도 참여했지만 미 제2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거기에도 일개 중대 병력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과 자폭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팩봇이라고 하는 무인기 무인 로봇 그것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 정찰 및 소탕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죠. 네. 이 발음이 팩봇입니다. 네, 예. 사람과 기계가 뒤섞인 전투가 현대전에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지요. 이른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유무인 복합 이제 전투 체계라는 것은 이제 멈티라고 통상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Man and Unmanned라고 하는 거거든요. 멈티. 맨이 있고 사람이 아닌 것이 팀을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멈티 체계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드론도 뭐 우리 잘 알고 있고 무인 항공기도 있고 무인 잠수정. 무인 전투기도 있고 무인 잠수정도 있고 무인 수상함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무인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인기는 사람이 직접 이제 운전을 하든지 뭐 조종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만큼 이제 인명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이런 무인기를 쓰면 인명 손실이 안 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네, 멈티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병력이 여러 명이 이제 해야 될 것을 이제 한두 명만 가지고 이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운용해 갈 수 있으니까 병력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하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사람이 직접 조종을 안 하니까 전투기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사이즈를 줄일 수 있잖아요. 소형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량도 소형화할 수 있는 거고 다 소형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 시설이 싸지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생산가가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인과 무인을 합해가지고 그런 전투 체계를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수백 뭐 그 이상이 들어가는 유인 전투기 만들 필요 없다는 그렇죠. 머스크의 얘기가 뭐 현실적이 될 날이 오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런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는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예, 이제 그 무인 드론이 먼저 전투 영공에 진입을 해서 그 적의 그 대공 레이더나 미사일을 같은 위협 요소를 탐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갖고 이제 아군의 작전 통제소와 또 같은 팀 소속의 유인 전투기에다가 전달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유인 전투기의 조종사가 같은 팀의 다른 드론들에게 이 레이더나 대공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이제 드론은 그 무인 전투기와 함께 혹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혹은 전투기를 대신해서 바로 적군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거나 또는 미사일 공격을 유인하는 미끼.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체제들이 이제 운영이 되게 되면 어떤 아군 피해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술이죠. 바로 이러한 유무인 복합 체계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AI에 기반한 자율적 군집 비행, 그다음에 임무 할당, 또 자동 표적 식별 이런 기술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기술을 우리 방산 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개발했거나 개발 중입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 다양한
이 유무인 복합 체계 이미 내놓고 있죠. 예,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카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KF-21 우리 한국형 전투기죠. 보람의 이 전투기하고 수리온 헬기하고 네. 이것을 이제 그 수리온은 이제 무인기로 만드는 거죠. 이걸 연계해 가지고 유무인 복합 전투기를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걸 뭐 실전에 사용할 것인가라고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하나는 대한항공에서 하는 건데요. 칼이요? 네. 요거는 이제 칼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헬기잖아요. 그런데 대한항공에서 하는 것은 유인 전투기에다가 무인 전투기를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호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주는 호주 보잉사하고 호주 공군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전투기 한 대에 여기에 로얄 윙이라고 하는 무인 전투기 세 대가 그러면 총 네 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대가 일개 편대를 구성해서 이렇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거거든요. 이 지금 카이가 바로 이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지금 이것을 올해 가을에 직접 이걸 이제 한번 이제 시험해 볼 겁니다. 이건 이미 공개는 됐고요. 우리가 KF-21 같으면 전장이 한 17m 정도 됩니다. 날개 길이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얄 윙 같으면은 폭이 한 10m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네요. 작으면서도 성능은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금 하나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하나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K9 자주포지 자주포죠. 않습니까? 세계적인 아주 이제 명품 이 포가 바로 K9 자주포인데 이 K9 자주포 한 문을 운용하려고 하면 병사가 5명이 필요합니다. 네. 통상 1개 포대가 6문으로 운용이 되면 3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에서는 유무인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지휘 통제 차량 한 대에 2명이 타고 나머지 6문에 대해서는 무인으로 하는 거예요. 한 반 이하로 줄이네요. 반 이하가 아니죠. 30명이 해야 될 것을 2명이 하는 거니까. 15분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무인 이 복합 체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기술력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함으로써 실전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걸 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전해도 결국 전투의 최종 승리는 사람이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죠. 이번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도 그런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는요, 부상자 구조 훈련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의대 교수에서 군인으로 변신한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이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국군병원 장이 된 이국종 교수였습니다. 자, 다음 얘기할까요? 북한 석탄 밀수선, 물론 밀수를 하려던 선박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 배와 충돌했습니다. 사망자가 2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양측이 이런 사실 보름 가까이 쉬쉬했네요.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가지고 북한에 수출하는 것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금지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빤한 거잖아요. 철강석, 석탄, 광물, 수산물 주로 이제 1차 산업인데 이것조차도 수출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북한이 수입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유하고 정제유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은 이것을 수출을 해서 그리고 이제 원유 같은 것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안 되니까 결국 불법 환적이 일어나거나 불법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말에 북한이 석탄을 이제 싣고
이게 아마 중국의 이게 남동부 항구 쪽으로 가긴 갔는데 이게 이제 갈 때 정상적으로 이게 배가 자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배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AIS. 맞습니다. AIS 그래서 이걸 켜고 가야 서로 이제 다른 배들도 앞에서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는데 그걸 안 켜고 가다가 중국 배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캄캄한 밤에 라이트 안 켜고 간 거죠. 밤 11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서 북한 배에 탔던 북한 선원들 15명, 20명이 이제 다 이렇게 사망을 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중국 배는 뭐 멀쩡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하루 이틀은 가능하겠지만 네. 일주일, 이주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이런 사고 말 그대로 다반사, 밥 먹듯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 북한 밀수선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북 제재에 대한 감시를 무엇보다도 피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항해를 하는데요. 이 AIS는 선박의 이제 위치나 속도 그리고 각종 신호를 송출하는 이제 필수 장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숨기고 결국 지난달 사고가 난 이 중국 남동부 해역에서의 이 사고도 바로 북한이 애용하는 이 석탄 밀수 경로거든요. 이 루트를 바로 아까 말하자면 신호를 끄고 가다가 북한산 석탄 수출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건데 이 북한산 석탄 수출 자체가 유엔 안보리가 바로 금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 안보리 2371호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자초된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를 많이 가니까 그거 감시 안 당하려고 끄고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부딪히는 사고는 자주 났었겠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다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크고 작은 사고는 왕왕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규모가 좀 컸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 입장도 나왔죠? 예, 이제 국가정보는 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통일부의 경우는 대북 제재 회피와 관련된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중국에 대해서 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될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항의성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5대 상임이사국인데 아무리 혈맹도 좋고 하지만 좀 제대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북한산 석탄 같은 수출의 금지를 규제할 바로 그 기관이 안보리가 바로 규제를 만든 이런 기구인데 거기에 이사국인 중국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경고한 거죠. 네. 자, 북한군이 소위 국가 밀수를 하던 북중 밀수단. 이게 사무역인데 밀무역인데 이게 국가 밀수를 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북한 경계병 임무에 충실하다거나 했을까요? 총질을 했다고요? 아니 밀수는 개인이 하는 거죠. 어떻게 국가가 합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는 국가가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다 위반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놓고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으로 핵무기나 또는 생화학무기나 또는 미사일 무기와 관련된 부품을 이렇게 수출을 하면 그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 기록으로 안 남기고 북한이 결국은 수입을 해 오려고 하면은 국가가 나서서 밀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국가 밀수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국가 밀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근무를 서고 있던 북한군 병사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죠. 국가 밀수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서 이제 불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는 차마 총을 못 쏘고 자기 쪽에 있는 북한 쪽에 있는 그 주민이든 그게 그렇다면 국가 보위부든 그쪽을 향해서 총을 쏘았거든요. 그러니까 임무에 충실한 거네요. 임무에 충실하긴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휘 체계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가 밀수를 하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국가 밀수가 이루어지도록 이걸 방관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유심히 좀 쳐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북한 국가보위성이 그 총 쏜 경계병 문책을 했다고 합니다. 참 웃픈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관련 장비, 부품까지도 밀수로 많이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트
아주 복잡하네요. 예,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ISIS라고 여기서 나온 보고서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게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HEU 제조에 필요한 진공로라는 핵심 부품이 있는데 요것을 스페인에서 처음에 무역업자가 선적을 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해서 무려 4개국을 거쳐서 북한에 유입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한 건데요. 여기서 그 진공로라는 이것을 처음에는 그 이송을 할 때 선적할 때 HS 코드라고 이게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 HS 체계에 맞게 제대로 상품 설명을 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4개국을 거쳐서 가는 동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일반적인 그 어떤 금속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폐기물, 일종의 폐기물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결국 중국 거쳐서 북한으로 집어넣는 그러니까 라벨가리를 자꾸 하는 거군요. 라벨가리를 마치 우리가 돈 세탁하듯이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북한에 결국은 밀 반입을 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진공로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의 원료를 순수한 우라늄으로 만들어서 어떤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 되는 그 부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김열수 실장, 박성원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가 올해 공동주택, 대개 아파트죠,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서울의 특히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유명인들이 사는 최상위 아파트 순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홍종선 데일리한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넷플릭스 드라마로 배우로서도 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수 아이유 씨의 아파트 최초로 공시 가격 200억 원을 넘겼다고요? 200억 원을 넘긴 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처음이라고 해요. 사실 이게 29가구밖에 살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200억 원 넘어서 200억 6천만 원인데요. 시가는 훨씬 비싸겠죠. 이게 진짜 공시지가라는 거죠. 시가는 제가 좀 살펴보니까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거래 매물도 많지 않아요. 29가구밖에 안 되니까 220억, 320억에 320억. 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1월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200억이다. 200억 6천만 원이다. 그럼 지난해 공시지가는 얼마였을까? 오. 128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 1년 사이에 72억 원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유 씨는 뭐 영화, 노래 뭐 이걸로도 벌고 집 사서도 1년 만에 70억 원 벌고. 그러니까요. 1년에 72억 원이 올랐다. 정말 놀랍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1년 동안 72억 오르고 아까 이제 1위가 바뀌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2021년부터 2024년은 그러니까 다른 장동건 씨, 고소영 씨가 사는 아파트였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아이유 송중기 씨가 사는 걸로 바꿨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고 비싼 아파트가 됐습니다. 자, 이걸요 그래픽으로 좀 보겠습니다. 화제가 된 거죠. 작년까지 4년 내리 1위를 했던 건 바로 장동건 고소영 부부의 아파트였습니다. 그걸 아이유 아파트가 처음 제쳤다는 거죠. 처음 4년 만에 늘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 1위였는데 4년 만에 제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네, 이제 지금 아이유. 네, 아이유 송중기 씨가 사는 데고 그 아래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뭐 장동건 고소영 부부 말고도 골퍼 박인비 씨라든가 뭐 골프 여제. 네,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현우진 씨 이런 분들이 사는 데인데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지난해 대비 이게 한 8억 1천만 원 오른
그래서 172억 원인. 그리고 3위는 지금 나인원 한남으로 나오고 저기 있잖아요. 장윤정 씨 살잖아요. 장윤정 씨도 살고 뭐 지드래곤도 살고 뭐 BTS 지민도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지난해보다 63억 원이 올라서 163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을 보면 1위와 3위가 굉장히 아주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 뭐 유명 셀럽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 서울 한남동에 지금 말씀드린 3위한 아파트. 이것도 3위지 뭐 엄청나요. 장윤정 아파트로도 소문이 났습니다. 최상위 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요? 네. 집값으로는 3위인지 몰라도 그 가구에 사는 사람들 평균 소득, 연소득 평균을 내봤더니 여기가 1위였어요. 한 24억 원 정도 되는데 평균이니까. 평균 24억 원인데 물론 더 버는 사람, 덜 버는 사람 있겠지만 이게 놀라운 게 또 2위하고도요. 무려 10억 원 차이가 나요. 네. 10억 원 차이가 나고 저희가 이제 그 소개드렸던 이 아파트 한 아파트 내에서 사돈 맺는다 하던 그 아파트에 또 비하면 거기는 평균 아파트 값은 109억 원인데 지금 공시지가가 평균 소득은 2억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14배. 말하자면은 만약에 아이유 씨가 사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이 3위인 아파트 나인원 한남은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다. 이런 닉네임이 생겼습니다. 네. 자, 요즘 잘 나가는 게 바로 트롯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서도 19살짜리 스타 장동원 군, 정동원이군요. 최정상급 스타 선배 이명웅과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집값 1위에서 10위가 다 서울에 있고 대부분이 강남에 있어요. 성수동, 강북 쪽에서는 성수동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강북에서 이 합정동에 있는 메세나인데 여기는 이제 강북에서 그래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는 연예인 아파트라 하고 꼽을 수 있는 되게 드문 곳이에요. 근데 임영웅 씨가 먼저 샀죠. 펜트하우스를 51억 원 전액 현금을 주고 샀는데 그 뒤에 이 지금 뭐 트로트의 어떤 귀염둥이에서 트로트계 젊은 어린 프린스가 된 19살의 정동원 군이 여기를 이제 평수가 좀 더 작은 데죠. 한 20억 원을 주고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그래도 같은 오디션 출신 선배라고 굉장히 잘 챙겨주고 또 반려견을 키우는데 반려견도 잘 봐주고 그런다. 이렇게 정동원 씨가 이웃집인 임영웅 씨 자랑을 했습니다. 옛날에 KBS 드라마에 정동원 군 어렸을 때 나온 걸 제가 본 걸 기억하는데 그때는 무슨 뭐 식당 하는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됐습니다. 다 유재석과 하느님의 합성어가 바로 유느님입니다.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국내 최정상 MC치고는 부동산 투자는 별로 안 한다 했는데 유재석 씨 이 전세살이 청산했고 건물주도 됐다고요? 맞습니다. 전세 살다가 이제 논현동에 아파트를 샀는데 이것도 80억 원대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전액 현금을 주고 샀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죠. 86억 원이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도로변에 한 다세대 그 빌라랑 빈 공터가 있는데 이 빈 공터를 한번 116억 원에 사고 또 이 빌라를 82억 원에 사고 그래서 198억 원을 주고 샀는데 이게 말하자면 길에 이렇게 기역자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198억 원을 주고 샀는데 이제 빌라까지 다 허물어서 여기다가 지하 3층, 지상 4층, 7층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이게 보니까요. 한 이제 500평 정도나 되는 두 개 빈 공터에다가 빌라까지 합하니까 굉장히 큰데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7층짜리 이 500평에 달하는 7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얼마가 될지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이 건물을 그럼 여기를 왜 샀을까 했더니 이 유재석 씨가 안테나 엔터테인먼트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분을 20.7% 정도를 현금 31억 원을 주고 사면서 3대 주주가 됐어요. 근데 이 안테나 건물에서 불과 50m 떨어진 빌라하고 그 공터를 샀던 거고 요 산 날이 바로 본인이 3대 주주가 또 되던 날이에요. 그러면 건물주가 그 회사 건물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지어지면 사옥으로 쓰여지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뭐 들어갈 겁니까 했더니 사진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어떤 스타들의 화보 같은 거 찍는 데 아니냐 안테나의 사옥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연예계도 참 이게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주제 가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 그래서 패밀리와 펫과 패밀리를 합쳐서 펫팸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가 좀 어렵죠, 발음이. 자, 일상생활은 물론이고요. 여행도 함께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펫에다가 반려동물에다가 가족 패밀리를 합해서 이제 펫팸족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양육 인구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그들한테 한번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여행 간 적 있어? 물어봤을 때도 74.1%가 그렇다고 했고 앞으로 여행 갈 생각이 있느냐 의향을 물었을 때도 74.6%가 말하자면 4분 중에 3분이 나는 이미 여행을 갔다 왔다 혹은 또 앞으로도 갈 거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건데 우리 예전에 아이 낳지 않고 부부가 맞벌이 부부할 때 딩크. 네, 딩크족이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나는 아이는 낳지 않고 반려견 키우면서 살 거예요. 이런 분들을 또 딩펫족이라고 부른다고 아이 대신에 해요. 펫이다. 네, 그렇게 해서 딩펫족도 생기고 펫팸 쪽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집에서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집 근처 어떤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여행 가는 것까지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에 맞춰서 한국관광공사가요. 반려견과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갈 만한 여행지 우선 10곳을 추렸네요. 네, 댕댕 여행 지도라는 걸 이 관광공사가 카카오랑 함께해서 그 지도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도 또 카카오 내비게이션에 치면 이게 이제 나온다 그래요. 여행 정보와 함께 나온다고 하는데 이 그 10곳에는 경주 보문단지도 있고요. 또 그 대구의 수성못 그 저수지도 있고요. 뭐 그 순천에 있는 오천 그린 광장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곳이 있는데 제주도 섭지코지. 네, 제주도. 근데 제주도 가려면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행기도 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곳을 선정을 했는데 이제 원래부터 이 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행 갈 만한 곳을 추천해 왔는데 그거에다가 카카오 내비에 이용자들이 어디를 간다고 찍었나 많이 이용했던 그 이용 정보를 합해서 이렇게 10곳을 선정했다고 하네요. 아, 저 제주도 오름인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오른 그 강아지 모습까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곳이요. 충남 태안, 해안이 좀 아름답죠. 댕댕 버스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댕댕이란 말은요. 써놓고 자세히 보시면 멍멍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댕댕이, 멍멍이 의미한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서 들으시죠. 자, 댕댕 버스 어떻게 운영합니까? 네, 태안군에서 이제 벌써 이거를 이제 한 5년째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이 댕댕버스라는 게 뭐냐면 정말 강아지들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전용 이 안전벨트도 있고요. 아, 진짜 안전벨트 있네요. 네네네. 이제 그 가족들이 와서 1박 2일 동안 이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출발지도 경기도도 있고 뭐 부산 쪽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용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 동네는 이제 말하자면 뭐 4월 며칠이지, 5월 며칠이지 날짜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태안군 홈페이지에 있나 보죠? 네네네. 그 경기도에서도 어디에 버스가 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값이 그렇게 과하다 싶지 않은 게 그러니까 강아지 포함 요금이죠. 숙박도 제공을 하고 버스도 그래서 관광지도 다 가는데 뭐 경기도권이 한 13만 원 정도 돼요. 숙박 여행 그 다 네, 포함하면 1박 뭐, 2일에. 예. 네, 부산 김해 쪽도 한 1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뭐 4월에서 5월 이용한다니까 우리 동네 경기도는 뭐 4월이고 부산 김해는 5월이고 이런 부분들 정확히 확인하셔서 또 이렇게 지자체가 후원하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태안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 꽃지 해수욕장 유명하죠. 이런데 굉장히 그 강아지랑 함께 걸을 수 있게 그 이제 보행 데크도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꽃지를 한 20년 전에 처음 갔는데 낙조가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자, 비행기를 이용하는 이 펫팸족이 늘고 있죠. 그래서 공항에도 관련 시설들이 다양하게 마련된다고요. 네, 아까 그 10곳 중에서 제주 섭지코지 가려고 한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는 그 뭐 화물로 보내든 동반 탑승을 하든 그거
더 전에도 사실은 그 대기하는 시간 동안 이 강아지를 데리고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텐데 제주공항이 이번에 펫공항 올레길을 그 공항 앞에 야외에다가 만들겠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놀이 그 공원 같은 공원 그 파크 같은 게 아니라 놀이파크 같은 게 아니라 잔디 정원처럼 해서 뛰어놀기도 좋고 배변도 좀 쉽게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사실 그 전에 먼저 한 데를 보면 김포공항도 먼저 야외에다가 그런 그 전용 쉼터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또 실내에다가 펫 라운지라고 해서 실내도 만들었고 인천공항도 보면 야외에 산책로도 있고 안에 펫 라운지 또 실내 쉼터도 있는데 사실 보면 이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위탁소 있죠. 내가 만약에 함께 여행은 못 가는데 이 집에다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동네에 있는 호텔에 두는 게 아니라 혹시 공항에다가 이 호텔에다 맡기고 돌아올 때 귀국할 때 찾은다면 가장 늦게 헤어지고 가장 빨리 만나잖아요. 이런 위탁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펫팸족은요, 운동도 이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댕댕 트레킹인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이 행사는요, 탄광마을로 유명하죠.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5년째라고요? 네, 강원도 정선에서 탄광을 그 어떤 석탄 같은 걸 나르던 그 이제 그 길을 이용해서 운탄거도 하늘길을 이용해서 열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년째 열리고 있는데 이게요 여기서 댕댕 트레킹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석탄을 나르던 그 길에서 이 반려동물과 함께 내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주 넓고 좋잖아요. 뿐만 아니라 근데 또 하고 나면은 인근 시장에 가서 조금 줄임배도 채우고 그렇죠. 싶고 뭐 기념품도 사고 싶잖아요. 인근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이 정겹네요. 구공탄 시장. 네네네. 네, 거기 가서 이제 맛도 보시고. 네, 맛도 보시고 뭐 거기 가면 사실 저것도 정선 가봤는데 산나물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뭐 버섯도 살 수 있고 좋더라고요. 네. 자, 한반도의 배꼽, 우리 남북한을 다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양구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요, 반려견과 이른바 별멍, 별 보고 멍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천문대도 있다고요? 네, 그 국토 정중앙 천문대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에는 뭐 별에 대한 설명도 과학자한테 듣고 전시회도 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누워가지고요 이 댕댕이랑 함께 불멍이 아니라 별멍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또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반려견과 함께 별을 볼 수 있다. 밤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제한은 있더라고요. 오, 제한. 너무 큰 강아지는 안 되고 몸무게가 10kg 이내인 그런 반려견과 함께 이 별멍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네요. 소형견만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서로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 요즘에 도구 그러니까 강아지 그 파킹하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줄이 서로도 여유 있으라고 길게 하잖아요. 싸울 수도 있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이런 점들로 좀 교육이 잘 돼 있는 그런 등록된 강아지들 위주로 좀 그래서 미리미리 지자체에 등록해놓고 이 프로그램도 신청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또 동물들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한 배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긴 곳이 이른바 도그 파킹존, 강아지 주차구역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왜 우리 강아지를 차에다가 비유해 싫어하시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어디를 갔을 때 카페나 안에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 있잖아요. 뭐 베이커리 카페라든가 그럴 때 밖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 묶어둘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좀 더 그걸 도구 파킹존이 좀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빵을 살 때까지는 사러 들어갈 때까지는 함께 반려동물이랑 산책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유료로 계집 자체를 그 어떤 음식점 밖에다 계집으로 해서 뭐 네. 히터도 나오고 에어컨도 나오고 CCTV가 달려서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홍콩에서 처음 시작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도구 파킹존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서도요 조금 간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안전을 위해서 준비돼야 되겠습니다. 네. 서울 도봉구청이 지금 근린공원 안에 이런 시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확산이 되겠죠. 홍종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요, 3.15 의거 기념일입니다. 부정선거에 맞선 국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국가 기념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이 공정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정선거는 반드시 없어야겠다는 그런 뜻을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